시대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문제가 그냥 사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이지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감리교는 특히나 워낙 신학적으로 작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나 이런 성 질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미 타락한 지 오랜데 그래도 한인 목사님들이셔서 신앙이 좀 보수적인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 연애나 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했다가 이제 교단 차원에서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를 목회 오시다가 쫓겨나시게 되고, 이런 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유럽은 이미 진작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더 캐나다는 이미 더 진작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물결을 마주하게 될 텐데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앙의 뿌리가 보수적인 색채가 많이 강해요.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그 운동이 있고 그 강렬한 신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최후의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 가운데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심리의 성애화, 성의 정치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공생활에서 성은요 매우 중심적인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은 스포츠 스타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연예인들이 뭐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는 그걸 알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걸 당연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할 정도로 성은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해할 때, 나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어요. 나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이성애자야, 나는 동성애자야, 나는 양성애자야, 이렇게 소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중점이 되었을까?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 살짝 정리해보자면 이전까지의 서구 세계관은요 미메시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나로부터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를 규정하는 거였어요. 외부의 권위로부터, 때로는 자연이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지역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나라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누구의 아들이고요, 딸입니다, 이런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서양의 그 세계관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이 포이에시스의 세계관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를 규정하는데, 나로부터 규정하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냐? 심리예요. 심리. 나의 내면의 감정에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어디서 찾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직관, 내 느낌에 초점을 두면서 그렇게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남자의 몸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 살펴봤잖아요. 뭐 루소도 살펴봤고 낭만주의자들도 살펴봤고 마르크스, 니체도 살펴봤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상들이 더 발전되고 보완이 돼요. 어떤 형식으로 보완이 되냐? 과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보완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이트를 통해서 심리는 성애화가 되었고요, 이제는 성은 정치화가 되기까지 한다는 거,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이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은 크게 두 분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는 성이 인간 행복의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프로이트의 문명 이론이에요. 먼저 첫째를 살펴보면요, 성이 인간 행복의 가장 근본적이라는 이 관념은요 프로이트한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성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서 이해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프로이트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프로이트는요 마르크스와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 될 때 사람은 항상 어디 방향을 향하게 되냐? 쾌락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만족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막 풀어헤쳐 놓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는요 인간 본성에 미리 심어진 도덕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거절했어요. 포기했어요. 마르크스랑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계명이 우리의 양심에 심어져 있다, 이런 것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근데도 프로이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한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인간들을 살펴볼 때 똑같은 하나의 공통적인 건 있는 것 같아 라고 프로이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하나의 공통적인 게 뭐냐?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삶에서 요구하고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있을 수 없다. 사람은 뭘 추구하냐? 행복을 추구해요.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계속 행복한 상태에 있기를 원해요. 이런 노력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목적이에요. 이런 노력은 한편으로 고통과 불쾌의 부재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뭘 원하냐? 강한 쾌감을 경험하는 것.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프로이트는 이해했던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건 뭐냐? 고통과 불쾌함, 나한테 안 좋게 여겨지는 억압들, 그거는 불필요하다 여겼던 것이고,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주 강력하고 거친 쾌감. 이게 어디로 발전하게 되냐면 성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큰 쾌락을 어디서 발견해야 했을 때 프로이트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적 사랑, 생식기적 사랑이 자신에게 가장 강한 만족의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로 모든 행복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인간의 발견은 자신이 성적 관계의 경로를 따라 평생 동안 그 행복의 만족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에로티시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시사한 것임에 틀림없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복이 뭐냐 했을 때 딱 하나, 성적 만족감입니다. 성욕이에요. 막 성으로 막 욕구를 풀어내는 거. 이것이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는요, 마르크스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핵심은 뭐냐?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질서체계, 전통, 권위, 이걸 선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정치적인 것을 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르크스 세계관이 프로이트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닌데 전통을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프로이트주의자가 아닌데 성은 나쁜 게 아니야, 성은 풀어헤쳐야 돼, 성의 만족감을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세계관이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또 오늘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이 인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면 왜 오늘날 사회는요, 성행동에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성을 풀어헤쳐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도 사회는 계속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 했을 때 프로이트는 두 가지 답변을 해요. 첫째는 도덕은 인습, 곧 문화적인 관리의 문제다. 이거는 세상의 전통을 만든 문제다라고 말하고요. 둘째로 도덕적인 인습은 문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인습은 필요하지 않다를 말하는데 둘째로 인습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 이거를 프로이트가 이상하게 말을 해요. 이 첫 번째, 인습은 필요하지 않다, 문화적인 관례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적 행동, 원시 시대부터 인류에게 틀림없이 흔히 있었던 것을 변태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명백한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랑 똑같죠. 혐오라고 다 말하잖아요. 모든 혐오감으로 인해 그런 종류의 성적 목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혐오의 범위는 순전히 임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해진 질서 체계가 없는데 전통으로 만들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죠. 그래서 예쁜 여성의 입에 열렬히 키스하려는 남성은 비록 스스로 전혀 혐오스럽게 느끼지 않는 자신의 구강이 그 여성의 구강보다 더 청결하다고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의 칫솔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아마 혐오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혐오의 요인에 주목하는데, 혐오의 요인은 성적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과대평가를 방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리비도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 혐오는 성적 목표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영향력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말이고 이상하고 괴기한 말이에요. 근데 대충 이런 말입니다.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게 뭐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위생을 이유로, 위생이라는 목적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의 칫솔 쓰는 거는 더러워하고 거부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위생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행위인데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행위는 더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이러한 관념, 칫솔을 사용하는 건 더러운 거야,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아라고 하는 관념을 사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 상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정해진 도덕 체계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사회가 만들어줬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사람들은 너무도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의 정체성이라는 이 핵심이라는 프로이트의 관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호로서의 도덕,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시대가 이 기호로서의 도덕은요, 현대사회에 생각도 안 하고 나오는 관념 있잖아요. 직관을 형성합니다. 우리도 일상 대화에서요, 도덕적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 상시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행동은 역겨워. 그것은 천박한 농담이야. 나는 너의 주장이 불쾌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지적이야. 나는 그 토론 수업에서 불안감을 느꼈어.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한테 정확한 윤리 기준은 없는데 판단한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정서에 뿌리를 둔 진술이에요.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왜 좋아하지 않는지 안 중요합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역겨워. 기준이 없는데 그냥 역겹대요. 천박한 농담이야. 기준을 모르면서 천박하대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면서. 나는 너의 주장이 불쾌해. 난 그냥 싫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진술들이 사회 가운데 많아질 때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너 생각은 틀렸어. 너의 행동은 역겨운 거야. 근데 문제가 뭡니까? 특정 진술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해도요, 그 진술은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순처럼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런 말만 들으면 그냥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건 역겨운 대답이야. 역겨운 질문이야 말하면서 너가 말한 그거는 혐오 표현이야 라고 하고 끝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 혐오 표현 한 사람만 바보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분이 나쁜 말이어도 그 말은 충분히 사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 기독교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니 내가 왜 죄인인데요? 기독교는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불쾌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혐오 표현을 한다, 불쾌하다, 역겹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죄인이라는 그 말 자체는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술, 사실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내 말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라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행위는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은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사례들처럼.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지니고 있는데 기독교의 가치관만 맞다고 말하는 그 행위가 혐오 표현이라고 느끼니까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 내용이 포함된 그 한 줄이 포함된 책을 주었다가 감옥을 갈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이슬람인데, 나는 이슬람을 믿고 따르는데 기독교의 신앙이 담긴 내용의 책을 나한테 줬다고 해서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시인은 본능에 대한 어떤 제약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편이 더 나았다. 원시인이 더 좋았대요. 왜요? 제약이 없으니까요.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서 원시인이 이 행복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희박했다. 문명인은 행복의 가능성 중 일부를 안전의 일부와 교환했다. 여러분, 루소가 그랬던 것처럼 프로이트도 원시인에 대해서 너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루소는 인간이 자연에 가진 그 내면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갈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사회의 제약은 사라져야 된다. 인습은 사라져야 된다. 전통은 사라져야 된다. 예의는 사라져야 된다.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요, 프로이트한테 적용시켜 볼게요. 루소는 내면의 감정에 중심을 뒀는데 프로이트는 어디에 중심을 뒀냐? 내면의 성욕이에요. 성욕에 중심을 뒀는데 결국 프로이트의 인간관에 따를 때 성욕대로 사람들이 다 풀어헤치고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욕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음울하고 폭력적일 거예요. 이런 사회적 제약이 있는 이 현 시점에도 강간을 비롯한 성폭행은 계속 일어나요. 법이 제약을 주고 있는데도, 법이 억누르고 있는데도. 근데 이런 법은 없고 너의 성욕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라고 했을 때 이 사회는요, 분명 어떤 사회가 되냐?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힘이 강한 남성이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힘이 강한 남성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지배하면서
성폭력을 일삼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이트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렇다면 성욕을 헤쳐놓긴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성욕대로 살면은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 주목하냐?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문명이 필요하구나. 그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의 가능성 일부를 안전과 교환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회는 성적인 것들을 억누르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행복함을 누리려면 안전의 일부는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니까 사회가 성을 억압하고 도덕적인 것을 만드는구나. 프로이트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하냐? 사회는요, 도덕의 함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억누르기 위해서 성적 욕망을 제한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을 너무 풀어헤쳐 놓으면 사회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종의 사회적 합의 속에서 어느 정도 성적 욕망을 헤쳐놓고 또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게 바로 문명이다라고 프로이트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프로이트의 종교관이 등장해요. 프로이트의 종교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는요, 성윤리를 문명의 존립의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하기 위한 체계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그 성윤리가 없으면, 도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는 반사회적 본능을 기들이는데 많이 공헌했다. 프로이트는요, 사회적 공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는 안 좋은 곳이에요. 왜냐? 사람들을 반사회적으로 만들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랑하라고 만들거든요. 음란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순결하라고, 정숙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는 성윤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프로이트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너무 좋게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조금 암울하게 바라봤을까요? 암울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마르크스의 경우에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왜냐? 인간한테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프로이트는 동시에 성적 욕망을 풀어 헤쳐놓자 말하면서도 다 풀어 헤쳐놓으면은 이 세계는 존립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나의 성욕을 포기하기도 해야 돼. 그게 문명이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에겐 조금은 그 비관적인 세계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종교관입니다. 그게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문명관이었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논문을 쓰는데 논문의 이름이 뭐냐? 문명 속의 불만이에요. 문명 속에 우리는 모두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노이로제. 노이로제라는 용어가 왜 나오냐? 성적 욕망을 표출하지 못할 때, 성적으로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그게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세운 하나의 학설인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의 학설이 아주 흥미롭긴 하지만 그 자체로 성 정체성이 왜 이렇게 서구를 바꿔놓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론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크스주의를 생각하면 마르크스가 내세운 마르크스의 주의는 세계 어딜 가도 성공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니까요. 근데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희한한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독일에서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분명 같은 이론을 세웠고 같은 원칙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자, 농민봉기 일으키면서 혁명을 일으켜보자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독일은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당시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냐? 인명과 경제력 손실에 큰 대가를 치른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방금 겪었어요. 심지어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였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자본주의의 실패를 마주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가장 뿌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독일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니까 독일의 이 공산주의가 뿌리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이유는 뭐냐? 러시아는 농업사회였고요. 자본주의가 아직 활발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아직 자본주의의 맛, 자유의 맛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유의 맛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때 마르크스의 사상이 독일에서 펼쳐질까 했을 때 펼쳐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1919년에 노동자 혁명이 미수에 그칩니다. 실패했어요. 이론으로 잘 해보자 했는데 우린 성공할 수 있어 낙관적으로 외쳤는데 실패했어요. 1920년대는요. 경제적인 참사를 독일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과격한 우파 민족주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0년대까지 어떤 사상이 되냐? 어떤 상황이 되냐? 노동계급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요. 노동계급에 있으면 마르크스의 이해를 따를 때 좌파적인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파적인 민족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나치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사상대로만 보면은 독일이 분명 마르크스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독일은 오히려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마다 점점 더 우파적인 민족주의 정당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손을 잡으려면서 자유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고민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정신분석가입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프로이트 학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 학회의 회원이었으나 나중에 프로이트는 이 사람을 자기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동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비관적이었고 마르크스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경제 계급에서 원리를 찾았는데 프로이트는 내면의 성욕에서 원리를 찾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둘은 너무도 다른데 라이히는요, 바로 이 둘을 결합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마르크스가 가진 역사적인 그 관점,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경제 계급과 관련된 이 계급 의식과요, 이 프로이트의 성욕과 자의식을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라이히가요. 여러분, 이 라이히는요,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당대의 성윤리를 검토할 때 성윤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 문명이 아니라 독일인의 삶이 구현하는 종류의 부르주아 계층, 중산층 계층, 이런 자본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계급 의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요,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따온 거예요. 독일은 계급이 있다. 독일에는 부르주아가 있다. 중산층이 있다. 계급가들이 있다. 자본가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 독일에서 라이히는요, 이런 세계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층을 따르는 이 경향을 가진 사고관을 가장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사회기관이다. 어느 정도는 프로이트의 세계관을 합성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 구조와 사회 성적 구조의 규착 및 사회 구조적 재생산은 처음 4, 5년간 그리고 권위주의적 가족에서 발생한다. 교회는 다만 이 기능을 이후에 지속할 뿐이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국가는 권위주의적 가족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권위주의적 가족은 국가의 구조와 이념이 주조되는 공장이 된다. 쉽게 표현하면요, 라이히가 살던 당시의 성도덕, 성윤리는요, 전통적 가족의 구조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와 섞이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미 성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발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뭐 구강기, 어떤 기 다 있잖아요. 프로이트는 너무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이들이 구강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성욕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성의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할 때 어머니를 성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세계관에서는요, 이러한 근친상간의 구조가 아무렇지도 않고요, 소아들도 성욕을 가지고 표출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아성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태적인 사고관이에요. 근데 소아들이 성욕을 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이걸 주목해요. 가부장제의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성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정도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를 성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프로이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르크스 세계관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계급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르주아 계층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다고 했어요.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억압을 당하는 구조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해했던 건데, 이러한 마르크스의 세계관에 프로이트 세계관과 합치니까 이걸 어디에 가지고 오냐? 가정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그 전통적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국가 형태,
마르크스가 제공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계급 상태,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권위적인 가족 구조,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족은 항상 뭘 양산하냐? 이런 계급 의식과 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에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한 기회와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주목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는 두 이성 청소년의 사랑 관계를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온갖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회는 아이의 자유행위를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마 그와는 반대로 아이의 섹슈얼리티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성인을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라이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곳이 어디냐? 전통적인 가족과 전통적인 국가 간을 해체해야 돼요. 성욕을 억압하고 있는 시스템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다 해쳐서 이성 청소년들이 사랑관계를 한다,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이 나이에 대한 구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 반대하면 안 되고 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냐? 라이가 가장 핵심적으로 삼는 게 무엇이냐? 마지막 문장이죠. 아이의 섹슈얼리티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성인을 어떻게 되냐?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엄한지를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항상 이런 전통적인 가족 구조, 전통적인 가치관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억압이 되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맛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부르주아 가족이 기반으로 삼는 이 성윤리, 이것을 다 해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동성애에 대한 해방인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안타깝게도 계속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동성애에 대한 해방은 동성애 자체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오냐? 종교까지 오는 것이고, 종교에 오게 되었을 때, 종교가 사라지게 될 때 인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 동성애자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물질적인 안정을 요구하고 그걸 허락한다고 말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법을 제정하다 보면은 독재자가 오히려 반대로 양산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크스는 계급 의식을 없애자고 말해요. 근데 계급 의식을 없애자고 말한 사람이 가장 계급 의식의 꼭대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무서운 사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느 노골적인 구절에서 라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서구를 휩쓴 그 성혁명을 단순히 합법적인 성적 활동과 표현 범위의 확장을 수반한다고만 여기는 것은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단순히 범위만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인정하지 않은 동성애 인정하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혁명은 본질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냐? 성윤리 자체의 본질과 합법성 자체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맞냐? 왜 그것만 정답이냐?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요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려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되려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오늘날 사회에 있는 성윤리는 모두 다 해체하고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자녀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금하는 윤리는요, 압제적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게 혼내는 것처럼 어린아이한테 이때 이성 친구 만나서 스킨십 하면 안 돼 말하는 거 압제하고 억압해서 참다운 인간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혁명은 어떻게 촉진될까요? 이 마지막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혁명은 본질적으로 성윤리 자체의 본질과 합법성의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사회가 이 성적 자유를 증진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엄하게 다룰 때, 오늘날 말로 매장시킬 때 성혁명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강남에서 대형 전광판에 동성애에 대한 그 광고가 막 실리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말하지 못합니까? 비난당하고 매장당하니까요. 너무 속상한 현실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심각한데 젊은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SNS에 그렇게 핫하다는 분들, 청소년 사역자들 한마디 못합니다. 좋아요도 못 눌러요. 영상 공유조차도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한마디 했다가 매장되는 사회니까요. 심지어는 그 매장되는 사회가 기독교판이어도 매장되니까요.
지금 성혁명이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히는요, 이 글을요 1930년대 중반에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이 예언이 정말 예언적이었다고 볼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피임법과 동성애를 가르치는 일부터, 아니 초등학생뿐인가요? 유치원에서부터 남자는 꼭 남자라고만 해야 될 필요가 없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초등학생한테 피임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을 때, 국가는 성적 문제에서 아동교육의 단속을 자임해 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냐? 성과 인격성 간의 관계에 연관된 가정, 그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그 몸놀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에게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떼써서 힘들게 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동성 커플에게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것만 인정해 주었을 때 결국 뭐가 됩니까? 모든 결혼한 부부들, 법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인 이 부부가 누리는 결혼의 모든 혜택들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즉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동성 커플이어도 그들은 부부로, 가정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글을 볼게요. 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된 19세기 사회적 개념들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다 경제적으로 이해했거든요. 20세기 문화적 투쟁에서 이념적 계층화에 더 이상 적합하지 못,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이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마르크스는 돈으로만 이해하니까요.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오늘날의 사회적 투쟁은 삶을 보호하고 긍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세력과 삶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이히에 따를 때 진정한 인간은요, 성적인 존재, 자기 내면에 있는 성욕을 막 펼치는 사람이고요. 라이히에 따를 때 교육의 역할은요, 인격 형성의 목적을 위해서 내면에 있는 성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이라는 것으로 막 헤쳐놓는 거. 중학교만 가도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한테 건강한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하는 거. 그게 라이히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라이히의 사상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날의 성혁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서구를 휩쓴 성혁명은 단순하게 합법적인 성적 활동과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정도만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 일어난 이 성혁명은 사실상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성적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성애에 대한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동성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성혁명이에요.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뭐냐? 오늘날의 정숙함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흔히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어떻게 됐냐? 공공장소에서 피부를 얼마나 많이 노출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정숙함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사람이 만들었었습니다. 치마는 얼마나 길어야 되는가, 비키니를 입고 해변 복장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숙함을 가르는 일종의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요, 정도의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치마의 길이에 집착하는 이런 질문은 매우 묘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비키니 입고 바닷가에 해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됐어요. 치마가 어디까지 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이 됐어요. 아이돌들이 너무 노출을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 문화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때에도 어느 정도 옷차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너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교회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는 성혁명의 흐름이 우리한테 덮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혁명은 정숙함에 대해서 재정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성혁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질서로는 잘못된 것을 이제는 정당한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성혁명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옳지 않다고 말합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요, 모든 사람한테 옳다고 말해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라이히는 성혁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안 가져왔는데 성혁명의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혁명의 이걸 이미 했네요. 제가
이미 했는데 성혁명의 처음에서 말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 투쟁에서 삶을 보호하고 긍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 세력과 파괴하는 세력,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자아에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사람들한테 자아에 대한 관점이 모두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울 만큼 세상의 자아는 크게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경제만 생각하고 그냥 거기만 생각하면서 투쟁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의 자아는요,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로 인해서 심리에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리에 주목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심리에 주목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뭐다라고 이해하냐면 성이다라고 이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이다라고 이해하는 시대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냐? 이 성은 정치적으로 합법화가 돼야 되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이런 성적인 것들을 다 합법적으로 승인시키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의 승인은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게이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 받아들여주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젠 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승인은요, 사회가 그 아무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을 승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개라고 하는 그 게이가 핍박받을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사회가 조장해주고 모든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 역할을 정치화하는 것이 성혁명의 흐름인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그가 옳은 일을 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말해주는 건 불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잘못됐어 말하는 시대까지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루소와 낭만주의자에게서 목격한 이 심리화가, 이러한 자아가 프로이트에 이르니까 얼마나 더 성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의 내면 공간이 정체성의 근본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이제는 성욕으로 정의가 됩니다. 성은 더 이상 행위의 문제, 우리가 행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혁명의 부상은요, 자아를 이해하는 방식에 나타난 근본적 변화, 거기서 막 이루어지죠. 가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다고 해서 게이 커플이 굶주리거나 다른 형태의 경제적 곤란을 겪는 건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이해한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케이크를 안 만들어줄 때 그 사람들이 그 계급 의식 때문에 경제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거부 행동은요, 게이를 그 입장에서 승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게이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의 인격성을 모독한다라고 이해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압제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사건, 제가 예를 들었던 방금 이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2012년에 동성 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케이크에 써달라고 요구한 그것에 대하여서, 그 주문에 대하여서 콜로라도주의 빵집 주인 잭 필립스 씨, 이 사람이에요. 이 잭 필립스는요, 신앙적 신념을 이유로 그 행위를 거절했어요. 혐오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동성애자들은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위원회는 이 잭 필립스를 유죄로 인정했고 1심, 2심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202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로 선고를 받게 됐어요. 형사적인 이 유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무려 6년간 시달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일이 과연 이 잭 필립스만의 일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일인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와 같은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이 역겹다 말한 게 아니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케이크에 동성결혼 축하한다고 써달라고 할 때 저는 제 신앙의 이유로 그 행위를 못하겠습니다 말할 뿐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는데 이 일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6년이라는 시간에 그렇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이의 논증은요, 오늘날 삶에 대단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적 상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담론을 열어주었어요. 오늘날 자유롭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적으로 해방된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도 성적 해방에서 확인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왜 행복하니 물을 때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해줘서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서요, 찬양해서요가 아니에요. 저는 성적으로 자유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제 사랑을 마구마구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한 의미,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제가 책장에 있는 하나의 신학사전을 꺼내가지고 자유에 대해 찾아봤어요. 에브리데이 신학사전에서 이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는 삶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이며 또한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다. 성경에서 자유는 사로잡힘의 상태에서 노임받음을 의미한다. 사로잡힘은 육체적이거나 영적일 수 있다. 신약 성경은 보다 깊은 사로잡힘, 죄, 두려움, 타락, 죽음의 속박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예수는 자신의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예수는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진리와 십자가상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 자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적으로 내가 표출하고 싶은 것을 다 표출하는 것. 이 시대는 점점 더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게 너가 너의 인생을 사는 자유야. 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게 자유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진리와 십자가상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게 자유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뭐냐? 죄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쁘게 사는 그 삶. 그 삶은 성경이 우리한테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볼게요.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 있는 정치적인 위기는 자유를 정의함에 있어서 상당한 논쟁 속에 있다. 이 사람은 이게 자유라고, 이 사람은 성이 자유라고, 이 사람은 내 내면의 음성이 자유라고 막 말하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된 자유,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위하여 규정된 자유를 변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의 기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유의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당신들의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주인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올바른 주인을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복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참된 자유의 견지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는 명확한 대상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가 나올 수 있다. 나는 이걸 해볼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찾아낼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위하여 규정된 자유를 변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살겠어가 아니라 변증까지 해야 돼.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볼 때,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적 해방이 자유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때때로 그 사람들은 분명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분명한 자유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진리가 살아 숨쉬는구나. 왜 그럴까? 아, 저 사람은 대상을 찾았구나. 그 대상이 누구일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이 시대 가운데 변증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신세계, 지금 이 어려운 내용, 얼마나 이상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이상해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태적이에요. 라이가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낭만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루소가 말하는 거, 마르크스가 말하는 거, 니체가 말하는 거, 사실상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철학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공허하고 이상한 세계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세계를 드러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제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사명으로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 묵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교육은 점점 더 바뀌게 될 거예요. 공교육은 이제 자유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성애화시킬 것입니다. 성을 더욱더 풀어 헤쳐놓을 것이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멋지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이러한 공교육에 맞서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하게 되기를,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둘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규정된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규정된 자유를 변증하는 성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